오늘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나라는 세계의 발견. 네. 오늘 왔거든요. 저도 아침. 네, 나라는 세계의 발견. 네.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좀 요약 정리한 건데 확실히 일본 애들은 독특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좀 제가 책 받자마자 앞에 조금 읽었던 게 너무 이제 충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나는 참으로 번거로운 것이다. 나는 나 외의 인간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에 나는 나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라는 무척 좁은 방에 갇혀 있다. 그 변함없는 단칸방에 쭉 살아간다. 신기하게도 나는 이 단칸방 말고는 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생각하는 게 나는 내 몸이나 내 삶이 고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대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나의 신체나 나의 삶 말고도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논리적으로는 존재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나의 신체나 나의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접속이 되면서 더 이상 그거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몸이나 신체나 생활이나 삶의 일부에 대해서 그게 마땅히 자연스럽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은 그게 지금 신비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세계가 나한테 주어지고 그 주어진 세계에 대해서 묵묵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뭐 한마디 원망도 못하고 뭐 원망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출발점이 바로 내가 나라고 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삶과 융합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신비하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철학하는 것과 철학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다. 그게 너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철학을 안 하는 사람들이고, 아 이게 너무 신비한데 왜 내가 나이지? 라고 하는 거를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순간, 비트겐슈타인이 그걸 이제 신비로운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시작하는 순간 이제 철학이 시작된 거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뻔한 건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 신기하게 느껴질 때 왜 내가 나이지? 내가 나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내가 만약에 뭐 불교식으로 이야기할 때 영혼 재래설에 따라서 내가 뭐 토끼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나무로도 태어날 수 있고 다양한 거로 태어날 수 있는데 왜 내가 나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에 대한 궁금증이죠. 서론을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뭐 뒤에 가서는 뭐 흐지부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트겐슈타인이 뭐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왜 그 세계에 대한 연구가 나에 대한 연구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일관된 주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좀 루트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새로운 라오콘을 향하여 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일부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2부로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예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더 해보죠. 자, 323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술의 정체성, 특별히 이제 미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미술이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누구나 다 이제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한 역할들을 한다. 그리고 인류의 문명과 관련해서 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커다란 역할들을 한다라고 다 생각하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라스코 동굴벽화나 알타미르 동굴벽화, 기원전 3만 년 전에 일어났던 인지혁명을 유도했던 가장 큰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인간들이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네안데르탈인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같은 종과 분기가 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들이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는데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꿈꾸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타미르 동굴벽화를 보면 그 동물들을 사냥하고 나서 그 제천 의식을 그리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나 또는 뭐 동물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그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묘사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 그게 바로 이제 미술이라는 거죠. 예술이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빗살무늬 토기라든지 아니면 섹시한 도끼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토기 그릇을 만들면 되는데 왜 거기다 빗살무늬를 집어넣는지, 그냥 돌을 깨가지고 도끼만 만들면 되는데 왜 그걸 섹시하게 양쪽 균형을 맞춰가지고 굉장히 예술품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인지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냥 토기의 역할은 그릇처럼 담는 건데 왜 그거를 막 정성스럽게 뭐 맨날 며칠 빗살무늬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장식적인 요소를 첨가하는가. 네, 그걸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호모 루덴스라고 얘기하면서 유희적 인간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즐거움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 단순하게 이제 그냥 도구를 만드는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은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정신적인 고향을 꿈꾼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이제 미술이 인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추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갔던 그런 이제 엘리트 그룹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엘리트 그룹들은 항상 이 예술가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이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련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항상 예술가들 끌어들이는 이유들은 체제 선전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양식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안 읽고 그냥 보여주는 이미지에 굉장히 현혹이 돼서 그런 일들을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자주 보았던 것, 자주 노출된 이미지에는 굉장히 친근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선하거나 좋거나 그런 것들이 어떤 인류 삶에 이바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우리나라 이제 여가 시간에 뭘 제일 많이 하는가?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뭘 제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수업 준비하다가 보니까 네, 유튜브 국민의 70% 내지 80%가 여가 시간만 생기면 핸드폰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독서, 뭐 운동 이런 데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내기면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디자인들, 뭐 산업 디자인들이 됐든지 뭐 대중 매체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미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 엘리트들은 이 미술이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의 어떤 그런 산업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고민들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미술의 정체성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분리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은 가운데 부분 보시면 문학과 소재를 배제하자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술로부터 이 감동이나 정서 전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학. 여기서는 소재라고 하는 건 내용이에요. 어떤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미술에서 제거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 줄 보시면 비역사적 태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비역사적 태도라고 하는 건 초월적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누구나 다 이 예술가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나 그 상황을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받든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모든 예술들은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뭐 공산사회라든지 민주사회든지 거기에 세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일정 부분 활동한다는, 이게 다 역사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맥락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건데, 자, 이 맥락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정서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역사적 태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키치를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예술의 정체성 문제에서 꼭 해결해야 될 현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왜 이 새로운 형태의 예술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324페이지 보시면 이래서 17세기까지 주도적인 예술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문학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17세기, 16세기, 17세기 대부분 다 회화는 궁중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장식에 불과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주 하찮은 분야였었는데, 또 이제 이 종교개혁 때문에 도상 파괴주의, 얀세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상 파괴주의 때문에 가급적이 이제 천주교하고 개신교에서도 이제 부딪혔던 문제죠. 성상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콘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뭐 개신교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고 천주교 쪽에서는 뭐 찬성하고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 얀세니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 우상 파괴적인, 절대로 이제 신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했던 게 뭐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야훼라고 하는 게 금송아지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구출한, 우리를 뭔가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영도하는 뭔가 이제 신을 숭배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숭배하기는 너무 찜찜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황금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숭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식이죠. 뭔가 초월적인 거, 애매한 게 하면 뭔지를 몰라 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당황해요. 그래서 철학 공부하시는 분 되게 애매한 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답이 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답이 없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순간 저거를 이야기하고 또 저거를 이야기하는 순간 또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이거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요. 근데 이걸 또 굉장히 뭐 용어를 포장해가지고 소크라테스 문답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망할 짓이에요. 그냥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음이 가는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도 뭔가 보여주는 것들을 항상 제시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예술은 이제 미술은 17세기까지 보면 그냥 장식적인 것으로 많은 사람 어떤 애호가들이 그냥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시대 선도적인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17세기, 18세기 회화에서는 32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가운데 부분 문학적인 효과, 그리고 이 미술이 문학의 영역에 영입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이탈리아, 핀란드, 스페인, 독일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낭만주의의 여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작가가 기본적으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 정서를 이 작품을 통해서 매개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낭만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낭만적인 거는 이 낭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로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소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적인 삶, 소설적인 형태의 뭔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강한 형태의 감동들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안 벌어지죠. 드라마로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에서는 있을 법하지만 있지 않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대리 만족을 해주는 것들이죠. 내가 하고 싶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인공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인공에게 나의 어떤 미움들을 전가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문학적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 17세기, 18세기 회화가 그대로 받아 모방하려고 이제 시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32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제 회화나 조각이 문학의 헛개비이자 어릿광대가 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강조점은 이제 매체가 아니라 소재, 내용으로 가게 된다. 모티브가 중요한 것이다. 왜 이 그림을 그리지?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옮겨지게 되고, 그래서 밑에 세 번째를 보시면 시적 효과, 이 그림이 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찡하게 감동을 주는
굉장히 뭔가 열반에 이를 것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감동을 주는 이런 것들이 이 미술 작품들이 가져야 될 어떤 요소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326페이지 보시면 그 첫 번째 문단의 밑에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알레고리 회화라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회화는 회화인데 알레고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뭐 풍유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빗대어 쓰는 거죠. 은유와 비슷한 것들인데 뭔가 그 안에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이든지 어떤 상징이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알레고리하고 은유하고 다른 점은 이제 은유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이제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거 유추를 해서 들어가는 것들이고 이 알레고리는 약간 이제 상상을 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성적 추론보다는 뭔가 이제 이 감각적인 방식으로 사물이나 사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문학적인 기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알레고리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솝우화예요. 이솝우화는 실질적으로는 동물들이 나오지만 그 동물들이 빗대고 있는 것들은 다 인간 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솝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뭔가 거기서 교훈, 감동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미술의 흐름, 큰 흐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그 큰 흐름에 대해서 329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가? 자, 이건 이제 낭만주의의 부흥 또 낭만주의 혁명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낭만주의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나왔던 것들인데 이 낭만주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감정이죠. 감정. 그래서 그 세 번째로 보시면 예술가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이 감정 자체를 청중에게 전달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감정의 직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매체라고 하는 거, 이 물리적인 매체라고 하는 것이 장애물이 되었다. 그래서 매체를 어떻게 하면 제거해 버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진한 감동을 주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음악도 그렇고 뭐 그 문학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회화도 그렇게 전달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구성했던 창조자가 가지고 있던 그 온전한 감정들이 그대로 1%의 손실도 되지 않고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훌륭한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낭만주의는 이제 표현주의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표현주의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이제 좋은 예술과 안 좋은 예술 이야기를 해요. 굿 아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파인 아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작가의 감정들이 굉장히 풍부하거나 그 안에 어떤 그 이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이 누수되지 않고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관객들이 또는 독자들이 자신의 마음에 고양되는 것들. 그런 악마들이 천사가 되어가지는 이런 과정. 이런 작품이 또 이런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좋은 예술인 거죠. 좋은 예술. 자, 그래서 이제 그 20세기 예술에서 가장 또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정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이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예술의 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큰 논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무엇이 예술인가, 모나리자가 예술이라고 얘기했을 때 듀샹의 변기가 예술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다른 분야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성품이라고 하는 오브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화가들이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그 찬란한 작품들하고 과연 어떤 그 유사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예술의 정의 문제이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제거할 때 기본적인 어떤 전통적인 예술에서 그게 렘브란트 작품이 왜 좋은 것인가, 김요한이 그린 것보다 왜 렘브란트 작품이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죠. 그 안에는 김요한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정서적 내용보다는 렘브란트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렘브란트 작품을 볼 때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감동을 통해서 뭔가 이상향을 꿈꾸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김요한이 그린 거 보면 헤헤이 뭐 이래 버리는데
그런 어떤 그 내적 강도가 높은가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예술의 어떤 선결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랜 공력을 들인 작품들이 그런 어떤 그 내적인 인텐스가 강한 것들이죠. 오래 응시하게 만들고 그 작품이 뭔가 신비한 아우라를 갖게 만드는, 이 아우라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술품의 그 원본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또 이제 20세기에는 깨지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량 복제가 가능해져요.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그렇게 그 원본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 작품을 봐야 하는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그걸 무한 복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굳이 루브르까지 갈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20세기 예술에서는 아우라를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낭만주의나 표현주의의 쇠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예술의 효과로 도피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낭만주의의 부흥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술로서는 이제 음악이나 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고, 그래서 미술도 음악이나 시처럼 우리에게 어떤 잔잔한 감동을 주는, 또 엄청난 폭풍우처럼 우리를 밀고 우리 삶을 이제 격변에 또는 어떤 요동치는 그런 어떤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예술로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3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 낭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든지 간에 시나 소설이나 음악이나 회화나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더욱 강력하고 진지한 문학적 내용을 추구하도록 이런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제 낭만주의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그 다음 줄 보시면 회화 속의 문학 또는 이제 감상적인 문학적 회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낭만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회화 속의 문학이든지 아니면 이제 감상적인 문학적 회화. 그러니까 그림이 실제로는 이제 시나 소설화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시를 읽는 것처럼, 시를 감상하는 것처럼, 소설을 감상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이런 어떤 이미지를 추출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키치 같은 것들이죠. 키치가 대표적으로 이제 낭만주의의 그 후계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18세기 말에 가운데 분 보시면 영국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19세기에는 이제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관제회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주도하는 이제 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19세기에 프랑스에서는 아카데미시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착화되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카데미시즘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신화나 성경이든지 교훈적인 것들 또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테크닉으로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린버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술의 사망 선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33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자, 해로운 것은 사실적인 모방이 아니라 이 감상적인 연설조로 문학에 봉사하는 사실적 환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의 내용을 그리거나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리거나 이렇게 이제 뭐 사실주의적인 자연주의적인 어떤 그림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자,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이 감동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어떤 영웅적 서사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막 국뽕에 들어가지고 내일 내가 전쟁 나면 전쟁에 참여하겠다 뭐 이런 식이든지, 아니면 내가 뭐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감상적인 연설조 문학에 봉사하는 사실적 환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계속해서 우리를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그 그림을 통해서 읽어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감상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감상주의에 빠져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난 다음에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낭만주의나 표현주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한테 엄청 막 고뇌가 되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시나 뭐
소설이나 음악이나 미술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작업을 보거나 그런 작업을 내가 하면서 그거를 해소를 해요. 그리고 끝나요. 그럼 문제가 해결됐어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의 기분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해서 뭐 이야기하지만 그 하정우 나온 영화 중에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터널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갇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다 온 국민이 걱정을 해요. 그 사람 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1주 가고 2주 가고 한 달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돈은 엄청 들어가죠. 아직 못 구해내고 있죠. 날마다 이제 그거 관련되는 뭐 뉴스 듣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데 그거로 끝이에요. 하정우가 살건 말건 관심이 없어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사건도 계속 이슈화 시키는 게 우리가 너무 안타깝죠. 그런 거. 근데 안타까우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고쳐요. 지금 뭐 그 선원 뭐 배 안전 규정도 있긴 있지만 그것도 다 유명무실화 돼 있고. 그러니까 전혀 지키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 같은 데는 프랑스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 정원 9명 그러면 9명 외에는 절대 안 타거든요. 몸무게가 모자라도. 우리는 삐 할 때까지 타요. 삐 소리 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감상적 연설조 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왜 그 예술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감정적인 고조, 우리의 어떤 진지한 문화적인 토양들을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그게 그냥 순간의 하나의 즐거움이나 오락이나 그런 어떤 유희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고 보고 아름다운 이야기야, 좋은 이야기야 하고 더 이상 거기서 전진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그 낭만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는 표현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바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331페이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줄 보시면 낭만주의는 부르주아 사회가 만들어 놓은 마지막 큰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르주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장 큰 흐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부르주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 사회,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뭔가 지적인 배경들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얄팍한 수단의 지식을 획득한 다음에 그것에 알맞은 상응하는 문화를 부과하려고 하면서 즉석적으로 만드는 어떤 속물 근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깊이 있는 사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세계에 대한 변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1848년에 이 낭만주의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새로운 게 나올 수 없고 사람들을 이제 감동시키는 것들이 정지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계 효용이죠. 처음에 이제 피자 먹고 싶어가지고 한두 개 먹는데 한 판 먹고 나면 그 다음들은 이제 피자를 보자마자 신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뭐 감동, 이 작품 보면서 감동, 저 작품 보면서 감동.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뎌지는 거죠. 다시 그걸 보더라도 감동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모든 작품들이 다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여기 이제 17세기, 18세기 거의 200년 동안 이런 어떤 유의 작품들이 똑같은 형태의 어떤 감동들을 준다. 처음에는 감동이 됐지만 감동들을 주는 작품들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바로 1848년 정도의 낭만주의의 역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 부르주아 사회를 붕괴시켜야 된다. 이 부르주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모더니즘을 통해서 부르주아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속물 근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고민들이었고, 그런 고민들이 바로 이제 보헤미아의 이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절시키고 자본주의가 침범할 수 없는 예술의 성소,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제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이 임재하는 그런 곳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바로 이제 보헤미아의 이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운동을 우리가 이제 아방가드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부르주아 사회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이 제거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지금 송두리 씨 뽑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이제 뭔가 좀 더 새롭고 혁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지, 자기 자신도 부르주아이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 부르주아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금탯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부르주아 사회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부르주아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문화적 특징은 싫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쇄신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새롭고 적절한 문화 형식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3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아방가드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술을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투쟁해서 오염시키고 있는 관념들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투쟁,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가, 인간은 뭐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 투쟁이 있었죠. 이제 두 가지, 이제 하나는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뭔가 초월적인 세계를 간구하는 것들이죠. 특별히 기독교라든지 플라톤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거를 이제 까뮈는 철학적 자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학적 자살이라고 하는 건 이 세계에 대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 세계를 벗어나서 천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초월적 세계를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인데, 까뮈는 이제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고 초월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세계에서는 정말 못 살지만 내가 죽고 나면 그 수거 마운틴이라고 동물농장에서 나오는데, 거기 돼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애들한테 니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정말 힘든 세계인데 죽고 나면 이 공산 사회가 오게면 수거 마운틴이라고, 사탕으로 된 산을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서 마음대로 다 사탕을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초월적 세계를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인데, 초월적 세계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못 살았는데 천국 가면 잘 살게 될 거는 거죠. 여기서는 거지로 살았는데 천국 가면 왕자로 살고 부자로 살 것이다. 이제 이런 요구들이 바로 이제 까미가 공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초월적 사상이고 기독교적인 사상이고 철학적인 사상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철학적 자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사회가 도래할 것인가? 여전히 이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진화라고 하는 것들은 차이거든, 차이. 그러니까 적자 생존할 수 있는 것들,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 다른 것들 다 도태되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살아남아서 그게 훌륭했을 수도 있고, 훌륭하니까 또 살아남을 수도 있긴, 하여튼 훌륭한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는 굉장히 잔인한 거죠. 평등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평등해야 된다고 나와요. 너 나하고 평등해야 된다. 근데 또 뒤에 가서는 또 딴짓해요. 자,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방가드에서는 예술은 이쪽에도 속해서도 안 되고 철학적 자살에 속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쪽 이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속해서는 안 된다. 이것으로부터, 이런 어떤 모든 관념들로부터 탈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332페이지 보시면, 자, 밑에 제일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제 이걸 이제 회화 재건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회화 재건 운동은 19세기부터 시작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구스타프 꾸르베라고 하는 작가를 통해서 이제 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작가를 통해서 이런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회화가 정신으로부터 물질로 돌아서는 것.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물리주의 또는 이제 유물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앞에 331페이지 밑에 줄에, 마지막 줄에 있던 것처럼 이데올로기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그 이데올로기가 지금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화가 정신으로부터 물질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이라고 하는 관념, 이데올로기에서, 자,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회화의 매체예요. 그러니까 회화의 내용이 아니라, 내용은 지금 관념적인 거죠. 근데 회화의 매체, 다시 말하면 색이든지 물감이든지 아니면 뭐 팔레트라든지 아니면 뭐 화선지라든지 캔버스라든지, 자, 그런 어떤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유물론 또는 물리주의라고, 효야에서 유물론, 효야에서 물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만이 자, 문학과 결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화가였던 그룹에는 정신의 도움 없이 눈이 기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감각 자료로 환원시키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더 이상 우리 이성이 해석하거나 우리 어떤 감정이 이런 상징을 통해서 시를 해석하는 것처럼 또는 소설을 해석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19세기 아방가드 또는 유물론 또는 모더니즘에서 시작하고 있는 최초의 운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333페이지 위에서 돌린 6번째를 보시면 아방가드는 스스로를 자연주의라고 자처하는데 꺼림이 있다. 왜냐하면 자연주의는 관념들에 굴복하고 말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주의, 사실주의, 그러니까 뭔가 세밀하게 세계를 묘사하는 것, 삶을 묘사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자연주의, 사실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자연주의나 사실주의를 볼 때 꼭 상징으로 돌아가요. 관념으로 돌아가고, 아, 이게 이 그림이 뭘 나타내고 있지, 뭘 표현하고 있지, 뭘 드러내고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쿠르베 다음에 이제 인상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인상주의에서는 그 두 번째 문단 네 번째를 보시면 인상주의 회화에서는 자연을 재현하는 것보다는 색채의 진동을 연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색채의 진동을 연습하는 것이다. 자연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마네나 모네의 그림들이 뭔가 자연의 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재현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재가 아니라 매체인 색채의 진동을 연습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자, 물리주의적 객관성이다라고 그린버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술이 문학, 시나 소설을 벗어나기 위한 운동이 바로 이제 물리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이 물리주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더 이상 어떤 사상, 관념, 이데올로기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고 그냥 단순하게 색채나 캔버스나 뭐 선이나 점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들만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들이죠. 한편 꾸르베에 좀 더 가까운 이제 마네는 자신의 그림에 소재를 포함시킨 다음 즉시 그 소재를 근절함으로써 소재 영역에서 소재를 공격하고 있다. 어떻게 소재를 근절하냐면 주제에 대한 그의 뻔뻔스러운 무관심과 평면적인 색채 모델링은 인상주의 기법 자체만큼 혁명적이었다. 자, 이제 마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풀바디의 점심식사라든지 올랭피아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이제 그 나체 여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자, 지금 마네가 하고 있는 이 작품을 그린버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우리가 나체 여자가 나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음란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주의를 갖게 되죠. 근데 일부러 그것을 터뜨리면서 자, 내가 그리려고 하는 것들은 니네가 얼마나 속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금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네 작품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그림 속에 위치하고 있는 벌거벗은 여자가 아니라 그런 어떤 벌거벗은 여자를 거기에 넣음으로써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벌거벗은 여자를 보면서도 아무런 동요가 없어야 되는, 감정적 동요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실질적으로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볼 때는 책상도 있고 연필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원자들만 계속해서 운정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책상만 보지 원자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네나 꾸르베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책상을 보지 말고 이 안에 움직이고 있는 원자를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게 좀 직관적으로 안 오실 거예요. 자,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뭔가 사건들이 일어날 때 감정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박사를 죽였어요. 뭐 나쁜 놈이 돼요. 죽이는 장면들을 이야기할 때. 근데 실질적으로 이해한 박사의 원자나 나의 원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냥 직선 운동만 하고 있어요. 직선 완복 운동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활 세계에서는 누가 누구를 죽이고 그래서 슬프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만 실제로 그 밑에 이면의 세계에서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냥 원자만 반복적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모더니즘이 출발하고 있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현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를 뚫고 들어가서 지금 원자의 세계, 분자의 세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적인 동요는 존재하지 않지만 더 큰 형태의 혁명적인 감정은 동요하고 있죠. 이 차이가 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똑같이 감정이에요. 감정이긴 감정이는데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찢고 까불고 이런 어떤 사소하고 미묘한 어떤 감정들이 아니라 더 깊은 세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심연이든지 아니면 에피판이든지 더 깊은 세계, 다시 말하면 이제 원자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기서 오는 충격이죠. 자, 아까 지금 이제 비트겐슈타인 이야기 해보세요. 자, 내가 나로 살고 있는데, 나로 살고 있으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면서 뭐 좋아하고 슬퍼하고 이런 감정하고 내가 아닐 수 있는데 내가 됐어 라고 하는 거기서 오는 충격하고, 자, 지금 모더니즘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충격은 두 번째 감정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내가 김요한으로서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를 맛있는 걸 먹고 뭐 여행을 다니고 하면서 누리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 자, 이걸 이제 생활 세계 A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감정과 아까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하면서 내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충격.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나의 영혼이 있거나 나의 뭔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중국 드라마 중에 좀 오래됐는데 이제 겨우 서른인가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이제 애를 임신했는데 유산이 돼요.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위로하냐면, 중국에는 속담이 있는데 아이가 천국에서 이제 엄마 뱃속으로 내려오는데 엄마가 자기가 태어날 때 너무 아프면 그냥 돌아간대요. 포기하고. 그래서 이번에 아이도 너가 애를 갖게 되면 너무 아플까 봐 그렇게 해서 돌아갔다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면서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애가 오면서 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융합이 되겠죠. 근데 융합되기 전에는 다른 존재인데 융합이 되면서 자기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김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죠. 그래서 락강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인간이 언어를 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천국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언어를 쓰는 거. 그리고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최초로 봤을 때 느끼는 충격.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자, 이때 드러나는 충격들, 이런 신비함들. 자, 모더니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런 감정들인 거죠. 아주 원초적인 감정. 내가 아닐 수 있는데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이상하다고 생기지 않았는데 지금 비트겐슈타인처럼 그거를 처음으로 이상해? 왜 내가 됐지? 내가 아닐 수도 있었는데, 이런 어떤 의아함, 충격들. 자, 이게 지금 마네나 모네나 지금 쿠르베나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또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야만이 시나 소설로부터, 문학적인 소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심오한 감정, 더 증폭된 감정, 그래서 이런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머리 한 방 맞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깨부순 여자 그려놓고 뻔뻔스럽게 무관심을 보여요. 아, 니네 저 여자 보면서 흥분해? 나는 전혀 흥분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저 여자의 지금 원자를 그린 거야. 나는 저 여자를 그리면서 지금 원자를 그렸는데 왜 너는 원자를 안 보고 저 여자의 빨가벗은 것만 보지? 이게 지금 주제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칸트도 이제 이야기하죠. 무관심적 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무관심적 관심이 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1차원적인 그 말초신경적인 이런 감정들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멋진 남자나 멋진 여자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흥분, 자, 이런 흥분이 그림 속에서 나왔을 때 그게 1차적으로 여과 없이 투과가 된다면 그건 이제 키치의 수준이고,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내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그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내공들이 그림에 담겨지게 되는, 자, 이런 과정들이 모더니즘이고, 그렇게 할 때만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학의 지배로부터 더 이상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 낭만주의로부터, 이런 어떤 키츠로부터 예술이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요. 자, 이거를 333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새로운 평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평면성.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그 17세기, 18세기에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3차원적인 원근법을 집어넣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야 진지하게 우리가 보니까 정말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 매체가 가지고 있는 평면성 속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물리적인 속성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저 참다운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33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경험 가운데 환원될 수 없는 요소인 감각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매체의 표현 능력을 확대하려 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경험 가운데 환원될 수 없는 요소로서의 감각. 자, 두 번째 감각이죠. 첫 번째 감각은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좋아, 흥분돼 이런 거라면, 자, 이제 모더니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 우리 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하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할 때 뭐 지구는 둥글다, 1 더하기 2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클라리넷 음악을 들을 때 또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때 뭔가 느끼긴 느끼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경험으로 환원할 수 없는 요소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 음악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가 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이걸 말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역, 말할 수 없는 세계. 있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험, 기존의 관념, 기존의 사고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요소들.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험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감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경험 가운데 표현될 수 없는 감각을 보여주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관념이나 개념으로 가야 되고, 개념이나 관념으로 가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문학적인 효과들, 시적인 효과들, 또 이데올로기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건 유희의 수단이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또는 정말로 본질이 무엇인가, 또 세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줄 보시면 이제 매체의 표현 능력, 그 물질적인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또 물감이 가지고 있는, 색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특성들을 확대시키면서 이런 경험 가운데 환원될 수 없는 요소로 그런 어떤 감각들을 포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데 그 33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색채 저변의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감각이 뭐냐? 색채 저변의 구조. 저 드뷔시는 이제 뭐 이런 또 모더니즘 또 작가인데 거기는 음표 저변의 소리. 소리는 소리인데 음표 저변에 있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또는 가청 주파수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나 가시광선 정해져 있어요. 자, 뭐 적외선이라든지 그 자외선 보면 인간이 눈이 나가버리죠. 근데 그게 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 것들이죠. 그게 저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을 통해서 팔준호초 산안보 이렇게 색을 보여주는데 우리 눈에 포착되지 않는 더 무궁무진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 모더니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화학 원소 주기율 보면 뭐 98개, 104개 이렇게 원소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화학 기호들이고 실제로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 더 많아요. 95%. 그러니까 지금 예술가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을 어떻게든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그건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고 여기서는 경험으로 환원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처럼 그 색채 저변의 구조, 음표 저변의 소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3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이런 어떤 순수성 또는 이제 자기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회화의 형식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물리적인 것, 또 감각적인 것에 놓이게 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은 이제 매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색채라든지 아니면 캔버스라든지 이런 어떤 물리적인 특징들이고 그 안에 그것들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구조를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고 이 감각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던 1차원적인 이런 어떤 감각이 아니라 환원될 수 없는 요소로서의 감각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건 자유선이라든지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자유선과 적외선 하는 순간 우리 눈이 멀어버리는데 근데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세계, 뭐 우리가 이제 플라톤에서는 이제 이걸 예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예지계에서는 플라톤은 이걸 이제 이성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려고 했죠. 칸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이거를 이제 순수하게 감각을 근데 말초신경적인 감각이 아닌, 말초신경적인 감정이 아닌 환원될 수 없는 방식의 감정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원자들을 추구하느냐 지금 걔네들은 수학으로 하거든요. 수학이라고 확률이라고 하는 통계를 통해서 그거를 추적해 나가는데 지금 예술가들은 이거를 작품 속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 원자의 세계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는데 그런 어떤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엄청나게 그 혁명적인 그 모더니즘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336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줄. 자, 그 후 예술들은 이제 시나 문학 또는 이제 이 뭐 인상주의도 마찬가지고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모든 예술 분야에서는 이제 다 각자 어떻게 보면 이제 추상으로 진격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전에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그 예술들은 각자의 매체로 되돌아가도록 몰렸고 그 매체 속에서 예술들은 고립된 채 집중되고 규정되었다. 각 예술이 유일무이하고 바로 그 예술인 것은 각자의 매체 덕분이다. 어떤 예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그 매체의 불투명성이 강조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줄 보시면 앞으로도 언급했듯이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구해내기 위해서 문학이나 소재로부터 역시 탈피했던 시의 경우 매체는 본질적으로 심리적이며 논리 아래 혹은 논리 너머에 있는 것이라고 결정되었다. 자, 논리 아래 논리 너머. 시인은 독자의 지성만이 아니라 독자의 의식 전반을 겨냥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시에서도 그 시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운율이라든지 뭐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구조,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인 건데, 자, 모더니즘 시는 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특성을 넘어서는, 그래서 여기서 논리 아래 또는 논리의 너머라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 이상의 시 같은 경우에는 아해라고 하는 시 같은 거 보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첫 번째 아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해가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모더니즘 시들 읽어보면. 자, 이게 이제 논리 아래든지 논리 너머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생각해 왔던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 같은 거예요. 자,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라고 하는 소설이고 보통 소설은 스토리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뭔 일을 했고 뭔 일을 했고 뭔 일을 했고 뭔 일을 했고. 근데 그 소설 읽어보시면 주인공의 심리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따라가기 힘들어요. 자,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지 그전에는 낭만주의나 표현주의 입장에서 그냥 정서를 전달하고 그래서 뭐 격한 감동, 좋아, 브라보, 짝짝짝 이런 것에서 끝났다라면 지금은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바로 이제 논리 너머 또는 논리 저변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 337페이지 이제 그 밑에서 돌린 요소 10번째 보면 시가 존재하는 곳은 더 이상 의미의 보유자인 단어들 간의 관계 속이 아니라 소리 그리고 의미의 역사 및 가능성들로 구성된 개성적인 존재인 단어들 간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즘 시는 더 이상 다시 말하면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의 관계가 아니라 자, 소리의 관계다라고 얘기했어요. 소리들. 그 다음에 소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및 그 가능성들을 담지하고 있는 단어들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기존의 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의미나 거기서 주제를 찾았고 그 의미나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연상을 해야 되고 뭔가 속뜻 또는 암시 이런 것들을 찾아갔었는데 자, 모더니즘 시의 계열에서는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체가 되는 소리에 의해서 시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바로 새로운 형태의 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338페이지) 위에서 돌린 6번째 줄 보시면 자, 시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가 두 번째를 보시면 시가 여전히 의미의 가능성들을 제공한다. 자, 근데 이제 시가 의미의 가능성만 계속, 그러니까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런 역할들만 하게 되면 그 다음 줄 보시면 무한한 가능성으로 의식을 동요시키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의식을 동요시키는 거죠. 의식은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인데 진정한 시는 의식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유, 일반적인 논리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그걸 부셔버리는 그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지구상에서는 이 중력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떤 물건을 움직이게 하려면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주는 거꾸로예요. 우주는 모든 것이 다 운동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 힘이 들어가요. 근데 지구상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를 없애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에요. 자,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세상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데 지금 공전이 시속 11만 킬로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지구가. 여러분 느끼세요? 전혀 안 태양이 140만 킬로미터 우리 눈에는 30cm 보여요. 자, 진짜 태양을 보려거나 진짜 진동을 우리가 느끼려면 우리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지각들을 교란시키고 있는 우리의 의식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모더니즘이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단순하게 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 제공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자,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원초적인 상태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죠. 뭐 이런 시가 이제 다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의식을 동요시키는 거, 의식을 없애는 거, 의식을 제거하는 거, 우리 눈을 파버리는 거.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망막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지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그래야 진정한 세계를 보는 거죠. 진정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지구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간도 절대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공간도 절대 공간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게 그거잖아요. 상대성,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우주선 타고 가는 사람 다 다르다라고. 근데 지구상에서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범우주적으로 볼 때만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의식을 동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시인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자의 의식에 작용하여 시의 정서를 산출할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시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뭐 예술가의 표현, 마음의 표현 이런 감동을 주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독자의 의식에 들어가서 독자 속에서 시란 무엇인가, 미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서, 감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의 내용은 시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재가 아니라 독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영향을 주는 무엇이다. 그게 뭐예요? 눈을 파는 거죠.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줄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순수한 시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하나의 이상이지만 지금 지난 50년 동안 최고의 시 대부분이 도달하고자 했던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느껴왔던 모든 감정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리셋시키려고 하는, 자, 리셋 뭔지 아시죠? 지금까지 왔던 프로그램을 전부 다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더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그 뒤에 이제 뭐 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앞에서 나온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왜 우리가 추상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그린버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성, 역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근대에 있어서 모더니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뭐 일시성, 탈출성, 뭐 순간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인데 그 심리적 구조가 안정되거나 영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정서 불안이든지 아니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통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본주의가 이용한다는 거죠. 산업사회가 이용한다. 부르주아의 사회가 이제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 운동이었죠. 그렇게 살 것인가, 영원히 노예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이야기할 때 노예가 정말 불쌍한 건 뭐냐면 노예가 노예인지를 몰라요. 그걸 자각을 못해요. 내가 노예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노예들은 해방운동을 안 해요. 내가 먹고 사는 걸 다 해결해 주는데 왜 내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60이나 뭐 50 먹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 안 나가려고 그래요. 하루 세끼 다 주고 옷도 다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다시 범죄 지르고 들어가서 그게 지금 노예 상태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모더니티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자각을 못하는. 그래서 지금 모더니즘 운동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1차원적인 감동, 1차원적인 만족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닥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맨 땅에 헤딩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틀들을 깨고서 그거를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헤르만 헤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알을 깨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알 속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다, 너무 좋다. 그러면 죽죠. 어느 순간까지는 알 속에 있으면 편안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몸집이 커지는데 자기 생각이 지금 성숙해 가는데 계속 알 속에 있으면서 알을 깨지 못하면, 근데 이제 알을 깨는 게 너무 힘들죠. 온갖 힘을 다 해야 알을 깰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엄마가 깨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이제 모더니즘 운동, 아방가드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식의 동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깰 것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나를 알아가는 방식도 이제 마찬가지고 양자역학도 좀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들 그건 이제 우리 뇌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어떤 환상들인데 이 환상들을 깨고 진짜 세계, 진짜 원자의 세계, 나노미터의 세계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면 이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른 발표들 좀 하시죠.